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화물 노동자의 최저임금격인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가 최대 쟁점입니다. 경유값 폭등으로 커진 물류비 부담과 맞물려 노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윤보리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해 일부 지역에서 물류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안전운임제를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비상수속 대책을 가동한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권력 재편이 화두로 떠오른 국민의힘에선 친윤그룹의 핵심인 정진석 의원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이준석 대표가 이틀째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 윤리위가 오는 24일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징계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책임론을 두고 내홍에 빠졌던 민주당은 당 쇄신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4선의 우상호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국회에 첫 출근한 이재명 의원은 초선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할 일이 많을 거라며 선거 패배 책임론과 당권 도전 가능성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월간 뉴이죠. 6월엔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첫 순서로 환경오염을 부르는 오물 분쇄기의 사용 실태와 불법 이용을 조장하는 업체들의 영업 행태를 담당 PD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물연대가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인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원들은 출정식 이후 전국 물류 거점을 막아서기도 했지만 우려했던 대규모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수도권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불리는 의왕 ICD 앞에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총파업 출정식을 위해 모인 이들은 왕복 4차선 도로를 꽉 채웠습니다. 경찰이 무단도로 점거라며 해산을 명령하기도 했지만 강제 집행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노조는 파업 출정식에서 안전운임제 사수 등 권리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42만 화물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운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의왕뿐 아니라 인천 신항과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등 전국 15개 지역에도 화물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노동자들은 기름값 상승과 안전운임제 일몰제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화물 노동자의 자존심과 삶을 지켜내고 도로의 안전을 지켜내는 투쟁에서 지도부는 어떠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부가 기름가 모든 것이 선을 넘어서 이제는 살 수 없다는 하소연을 화물차를 세우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함께하겠다는. 전국에서 출정식을 마친 노조원들은 물류 거점으로 흩어진 뒤 본격적인 봉쇄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인천항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노조원과 노조원 사이 실랑이가 오가기도 했고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사장님 의지가 중요한 거잖아. 울산에서는 화물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을 밀친 조합원 4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지만 우려했던 대규모 충돌은 없었습니다. 파업 첫날 거점으로 가는 비노조원 차량 자체가 많지 않았던 데다 노조원들 역시 완전 봉쇄보다는 대화를 통한 설득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노조는 안전운임제를 올해 말까지만 유지하기로 한 일몰제를 폐지하기 전까지 총파업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일몰제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고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가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거듭 강조한 만큼 물류 거점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언제라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이렇게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첫날 조합원의 40%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멘트와 철강 등이 물류 차질을 빚은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12개 항만이 모두 정상 운영되면서 전국적인 물류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첫날, 조합원 40% 남짓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 등에서 철강 물량 반출이 안 되는 등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충북 단양과 제천, 강원 영월 등 주요 시멘트 공장에서는 화물연대의 방해로 시멘트 출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오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제품 출하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건설 현장에도 막대한 공사 차질이 예상됩니다. 총파업 첫날 전국의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12개 항만이 모두 정상 운영되는 등 전국적인 물류 피해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부산항과 인천항 등 주요 물류 거점에 군 위탁 차량 같은 관용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는 등 비상 수송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정당한 집회는 보장하겠지만 운송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안전운임의 근거가 되는 안전운송 원가는 화물연대와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 교통위원회에서에다가 그 운송 원가 조사를 다 시켰어요. 내년도 안전 운임이 안 되던 사실은 이걸가 만약에 운임으로 안 들어가면 안전 운송 원가로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화물차 운전 종사자들은 명분 없는 집단 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운행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소주 공급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노조가 소주 운송을 막으면서 출하량이 평소의 절반에도 못 미쳐서 일부 편의점은 공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이슬과 진로 이즈백 등 하이트 진로 소주 생산량의 35%를 맡고 있는 경기도 이천 공장.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공장 입구에 운반 차량을 세워두고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지난 3월 하이트 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업체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후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왔습니다. 지금 기름값 인상으로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씩 더 들어가는데 5% 인상해봤자 돈 50만 원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일을 하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공장을 점거하거나 출고 자체를 봉쇄한 건 아니지만 화물차의 진출입을 통제하면서 소주 출하량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는 평소의 60%, 이달 들어서는 38%까지 추락했습니다. 파업이 과격화되면서 출고율이 줄고 있는데 정확히 이제 수치가 확인된 게 지난주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출고율이 38%밖에 안 됐다고 하네요. 소주 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편의점 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축 물량은 적은데 향후 공급량을 장담할 수 없다 보니 편의점 물류센터에서 소매점으로 보내는 발주 물량을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은 지난 4일부터 참이슬과 참이슬 오리지널, 진로 이즈백에 대한 발주를 1회당 한 상자, 이마트 24는 3상자로 제한했습니다. CU는 참이슬 한 종류에 대해서만 30개 물류센터 중 2~3곳에서 발주를 제한했으며 GS25는 물량을 조절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로 사정은 제각각이지만 물류센터의 공간 등을 고려할 때 최대 열흘 정도가 버틸 수 있는 한계로 보입니다. 평균 일주일이고요. 해봐야 열흘, 2~3일 정도 분량입니다. 많이 땡겨놓으려고 해도 센터에 땡겨놓을 자리가 없거든요. 음식점 등 소주를 납품하는 주류 도매상 수백 명은 공장으로 트럭을 몰고 와 직접 소주를 조달해 갔습니다. 하이트 진로 측은 운송사를 추가로 계약해 배송 차질을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길어질 경우 소주 대란마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화물연대 총파업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 경제에 미칠 영향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화물연대 파업의 이제 핵심 쟁점 역시 이제 안전운임제의 이제 연장 여부인데요. 자, 안전운임제가
어떤 건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시작을 좀 보면은요. 화물 기사분들 늘 나왔던 이제 지적들이 과적, 또 과속, 피로 운행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 과적하는 차물의 무게라든가 운송 거리라든가 또는 특성에 따라서 이제 국토부에서 일종의 안전 운송 원가라는 걸 뽑아내게 됩니다. 예. 그걸 토대로 해서 적정 운임을 산출을 해내고요. 만에 하나 어떤 이제 연초마다 하게 되는데 이 적정 운임을 보장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종의 운송에 있어서의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기본소득제 같은 거죠. 이제 보완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었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저게 2020년부터 쭉 시행되는 게 아니라 3년간 시행을 하는, 그러니까 올해 말에 폐지가 되는 일몰제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번에 다시 화물연대 파업에 쟁점이 됐던 것이고, 또 하나가 보면은 저 안전운임제를 확대 적용하라는 것들도 이번 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 수출입 컨테이너라든가 이제 시멘트 차량에 한해서만 저 안전운임제도가 지금까지 적용이 됐던 거거든요. 이것을 좀 더 확산해 달라라는, 여기서부터 실은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나왔고 이제 파업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최저임금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긴 한데, 그렇죠. 이 목표가 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점에서는 좀 그 약간 다른 의미가 이제 거기 부과되어 있는 거네요. 네,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결국 과적, 과속 뭐 이런 부분이니까 이제 화물 화물 기사분들의 안전이라는 포인트도 맞춰져 있고요. 큰 틀에서 일정 수준의 운임 원가를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뭐 최저 소득, 최저 뭐 기본 소득 뭐 이런 측면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안전 운임제와 관련해서 화물연대와 경영계의 입장이 이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네.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것이 그 과적, 과속,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화물 노동자들을 최소한의 운임을 보호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원래 12월 31일 되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몰제가 없어지고 안전운임제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급등하는 유가 폭등으로 인해서 유가 대책을 마련해달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운임의 결정에 있어서 정부가 또는 법적으로 이걸 개입해서 어떤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화주사나 운송사를 포함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할 일이지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화물연대 쪽에서는 이 안전운임제를 그 연장할 뿐만이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체적으로 확대해달라 이런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사측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좀 따져보고 검토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뭐 화물연대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었을 때 화물 기사분들의 소득이라든가 노동 조건에는 상당 부분 기여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화물차주 분들이죠, 기사분들의 월 평균 시간 같은 것들, 일했던 시간들을 봐도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상당폭 감소한 것을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2019년이면 시행되기 전이었었는데 뭐 수출입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노동 근무 시간들이 확연히 줄어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시멘트의 화물차주도 마찬가지겠고요. 또 하나가 소득 부분인데요. 소득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의 안전운임, 안전운임이라는 표현도 그렇겠지만 운송 원가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면서 소득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화물차주 이게 이제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 자료인데 수입 같은 경우에도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확연히 늘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멘트 저쪽 화물차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네요. 네, 왜냐하면 저거는 근데 또 부동산이 또 당시에 부동산 건설 경기가 또 호황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둘이 겹치면서 저런 또 시너지 효과가 됐던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 이런 용역 연구 내용도 이렇게 지금 효과가 확인된 그런 부분도 있고
저런 걸 기반으로 해서 그럼 노사 양측이 좀 절충을 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앞서 뭐 경총의 어떤 이제 전문가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저 자료와 저 개선은 화물 차주의 입장인 것이고 네. 상대적으로 저것은 이제 화물 차주 준비하는 화주죠. 화주사라고 할 수도 있겠고 예. 운송사. 큰 틀에서 기업입니다. 기업들에는 저 정도를 보장함으로써 이쪽은 또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 이 재계와 경총과 이런 경영자 쪽의 주장은 한번 이쪽에서의 플러스와 이쪽에서의 마이너스를 집계를 해봐서 전반적인 분석은 이제 어떤가를 파악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특히 법으로 이것이 당시 2020년부터 2020년 말까지 일몰제로 하게 된 3년 한시 시행을 한데도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주장에 따라서 이제 그것들을 우회적으로 이제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이제 화주사라든가 운송사에서는 또 밝히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경영계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네. 그런 게 부담이 커졌다는 부분, 뭐 육상 운임료가 뭐 몇십 % 가량 상승했다. 네. 자, 이런 게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확증된 부분이 아닌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아직까지 어떤 큰 틀에서 조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었고 네. 더 중요한 부분은 2020년, 21년 이런 부분이 또 코로나19와 맞물렸던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일반화할 수는 없는 일반화할 수 시기다. 없다라고 이제 기업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육상 운임료가 한 30% 정도는 더 늘어났다라고는 예.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안전 운임제가 현 시점에서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안전 운임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시장 경제에 이제 개입을 했던 이제 그런 측면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지만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가 시장 자율주의, 뭐 시장 경제, 또 기업 뭐 존중, 또 이런 식의 이제 규제 혁파 이런 정부의 것들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맞습니다. 취지죠. 이런 예. 취지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안전 운임 제도라는 것은 또 상당히 반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국토부도 뭐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또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안전 문제를 굉장히 강조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안전 운임제의 목표가 이제 교통 안전을 이제 확보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정부가 개입할 명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 과적, 과속, 기사분들의 과로에 상당히 이것을 미연에 예방하고 네. 줄여줬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 자료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이라면 이게 교통안전과 관계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안전운임제를 바라볼 수도 있겠고 더욱 중요한 것은요.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일몰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 국회를 보면 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이게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전운임제를 올해로 끝내지 말고 계속 가자라는 이런 법안이 실제로 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한을 정한 그 조항을 이제 삭제하는 그런 개정안이겠죠. 그렇습니다. 일몰제를 폐지하는 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회로 가서 민주당이 상당 부분 또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죠. 강력하게 또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또 상당 부분 입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실 측면도 이제 그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지난해 초에 이제 발의된 건데 네. 네, 지금 뭐 1년 반 정도 됐습니다만 아직 이제 계류 중이죠, 국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것을 또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풀 수 있는 예. 그런 여지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발의했던 그런 부분인데 왜 이제 진작에 그 부분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지 이제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얘기할 부분인데 한 예. 1년 반 전만 해도 네. 유가가 특히 경유 가격이 이런 상황까지 올지는 잘 몰랐겠죠. 예.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 중에 하나는 너무나도 이 경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네.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게 일종의 트리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아마 그런 점도 이게 계류 자체, 입법 자체가 한 1년 반이었지만 지금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많은 그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해보자 이런 취지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어쨌든 그 유료비가 이제 부담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이제 유가 연동 보조금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효과는 뭐 그렇게 뭐 크지는 않은가요? 그렇죠. 이 경유 보조금으로라고 해가지고 네. 뭐 현재 뭐 경유 가격 대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1,750원 이런 원가를 빼고 예. 그 부분의 절반을 또 이제 정부가 지원해주는 경유 보조금인데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체감을 하셨을 텐데 뭐 보통 우리가 자가용 승용차도
평소에 한 10만 원, 15만 원 넣었던 분들이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올랐잖아요. 기름값 상승으로. 그러니까 이 화물기사분과의 경유 보조금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 보조금이 현재 경유 가격이 인상돼 가지고 느끼는 그런 비용 부담에는 이제 턱없이 부족하죠. 아마 이런 점들도 이번에 계속해서 어필하는 이제 그런 대목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경유로 또 이야기가 퍼지게 되면 이게 뭐 화물 기사분만의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전세 버스도 있겠죠. 또 택시도 있겠죠. 이야기는 상당히 좀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총파업에 참여한 이제 화물차 운전자가 전체의 한 6%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그 집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럼 이 총파업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은 전체 이 운송 차질을 어느 정도 빚게 될까요? 이게 장기화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당장 오늘 국토부에 따르면은 뭐 수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물류에서는 이제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의점에서 뭐 일종의 지금 소주 사재기 좀 들썩들썩 하거든요. 이제 이런 이유가 화물연대가 전체에서 한 6% 비중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특정 섹터, 가령 요번엔 뭐 하이트 진로라든가 이런 곳에 또 이 집중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일부에서는 상당 부분 물류 대란을 이제 야기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런 흐름들이 퍼지냐 이거죠. 좀 더 확대가 돼서 뭐 노조원뿐만이 아니라 비노조원도 뭐 함께 연대한다는 이런 모습. 왜냐하면 이제 지금의 경유 가격의 상승 같은 경우는 뭐 다 이거는 뭐 놀랄만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상당 부분 물류 대란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정부에서는 뭐 현재까지는 괜찮다, 앞으로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만반의 대비와 또 원만한 해결책을 함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이번 파업이 다른 이제 그 기업들이라든가 노사 관계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지금 시험대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노사 양측의 이 의견을 청취해서 잘 좀 그 절충을 좀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법적인 부분은 좀 엄단을 하면서도 원만한 해결을 하게 되는 아마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이 노동계와의 하나의 뭐 이슈 쟁점 부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보수단체 시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법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에서는 폭력과 테러를 방관하는 옹졸함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욕설과 협박이 뒤섞인 집회가 밤낮 없이 계속됩니다. 어디 중공으로 꺼지든지 국회 아우지로 가서 강화문 단두대에 세워갖고 바늘로 꼭꼭 찌르면서 그 하늘을 풀어야 돼요. 대부분 고령인 마을 주민은 불면증과 환청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최근 고소장을 접수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집 앞에서 시위하는 거 한 말씀만 해주세요. 시위 앞에 하고 있는 거. 예, 뭐 불편합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나아가 이미 대통령실 참모를 통해 집회 자제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는 등 중재 분위기도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은 일축에 가까웠습니다. 글쎄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양산 집회를 대통령이나 정부가 강제로 막을 근거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회 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며 임의로 억누를 수 없고 집회 기준에 맞으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방관을 넘어 시위를 부추긴 꼴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조호섭 대변인은 국정 총책임자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퇴임한 자연인에 대한 폭력적 테러가 같으냐며 옹졸함의 극치라고 지적했고 박용진 의원은 당에도 싸다는 졸렬한 인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진영 논리와 편가르기 인식을 드러냈다고 꼬집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법으로 시위를 막을 순 없지만 자제를 호소한다는 모범 답안을 제시하며 그랬다면 문 전 대통령의 양념 발언과 차별화할 수 있었을 거라고 아쉬워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당연히 시위를 자제하면 좋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대한 뚜렷한 철학을 말한 거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6일 보궐선거 당선 뒤 처음 국회에 출근한 이재명 의원은 민주당 갈등의 핵심인 자신의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국 유학길에 오른 이낙연 전 대표는 출국 전 뼈 있는 말을 남겼는데 당 상황에 따라 조기 귀국할지 관심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선 뒤 국회에 첫걸음을 내디딘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 낮은 자세로 겸허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갈등의 뇌관으로 꼽히는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까지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내 구심점이 마땅치 않고 온갖 비판에도 보궐선거에 등판한 점으로 밀어 결국 이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란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로 나설까요? 개항으로 간 거 자체가 그걸 전제하고 나선 거겠죠. 이 의원의 국회 동원에 맞춰 지지자들이 국회와 당사 앞에 축하화환 수십 개를 보내며 확고한 지지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불가론과 불가피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아예 내년 2월로 전당대회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비슷한 시간 이 의원과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미국 유학을 떠나면서 당 내용 관련 언급은 피했지만 국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책임 있는 분들이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앞서 진행된 언론과 인터뷰에선 이재명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기이한 출마가 대선 패배의 연장전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두고 연일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권을 둘러싼 파워게임이 총선 공천과 향후 대권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당대회 전까지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 갑 보궐선거에 당선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5년 만에 국회에 등원했습니다. 안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의원들과 소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는 그런 과정이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권 관련이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외통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난 몇 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당은 계속 혁신해야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또 꼭 이루어야 될 시대적인 과제인 그런 시대 정신을 반영하게 그 정당이라는 것이 계속 변화를 거듭해야 된다. 그런 정당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도 좀처럼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갭투자 의혹 등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은 줄을 잇고 있지만 여야는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연일 내탓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입니다. 한 차례 낙마 사태를 겪은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의 빈자리가 좀처럼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새 후보자들이 지명됐지만 역시 우후죽순 솟아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후보자는 과거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 자질 논란을 빚고 있고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막말 논란에 더해 본인과 자녀의 부동산 갭 투자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또 그 아파트는 지금 굉장히 고액입니다. 그래서 투기 목적이었다면 그거를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지 그걸 팔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갭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국회는 장관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 날짜도 못 잡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직을 달라는 국민의힘, 못 준다는 민주당 사이 기싸움에 원구성 협상은 제자리에서 난항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개혁과 혁신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2주 앞으로 다가온 인사청문 기한을 넘기면 검증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내탓 공방에만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국회법마저 어기면서 국회의장 선출을 거부한다면 이는 또다시 명백한 결격 사유의 후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고, 여야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두고 원내 지도부 간 첫 협상에 나섭니다. 하지만 뇌관으로 꼽히는 법사위원장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입장이라 이후 협상 과정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사이의 공개 비판이 오가는 가운데 민주당이 내용을 수습하기 위한 적임자로 86세대 맏형인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추인했습니다. 주도권 경쟁에 들어간 여야 상황, 정가는 김성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제 여야 상황 짚어보기 전에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현안에 대해서 얘기한 그 내용들이 있죠. 먼저 그 내용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양산사적 시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요즘은 검사 출신을 독직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발언 들어보셨는데 어느 정도면 예상됐던 그 질문들이긴 해요. 현안들이니까요. 근데 이제 들어보면은 법대로 갈 것이다, 원칙이다, 이 법과 원칙을 좀 계속 강조하고 있군요. 누가 앵커께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법대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받아들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조금 다른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겠는데 제일 말하기 편한 거를 얘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말하기 곤란한 거를 저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저는 말에는 어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슨 판 이렇게 표현한 것도 어감이 좋지는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로는 금태섭 전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은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 자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전직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이렇게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은 법조인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말 꼭 들을지 안 들을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지만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그냥 법대로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적절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지금 양산 사저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위를 집무실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위하고 같이 동등하게 비교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집무실은 집무실 앞에서 물론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는 집무실하고 사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저 앞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시위 계속 허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마치 매우 불편한 일처럼 지금 느껴지도록 말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시위하는 것, 그 행위는 굉장히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란 말이에요. 예. 그거 하고 전직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육두문자를 막 써가면서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환영 시위를 20분 동안 하더라. 이렇게 좀 역설적으로 표현을 했던데요. 그런 식으로
계속 욕설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릴 정도의 시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현직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이루어지는 시위하고 동등하게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이 던져진 이런 그 문제들이 정치적 현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도 뭐 다양하게 이제 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김평론가님도 이제 이 의견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뭐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오보라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시위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뭐 모든 걸 다 맞는 말로 정정하거나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 메시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 굳이 잘못됐다고 또 반박을 해요.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조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통령실에서 법대로 원칙대로 밝힌 것이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자들과 이렇게 마주쳐서 간단하게 이제 일문인답을 이제 가지는 기회를 1년에 한 200여 차례 이제 가진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의 굉장히 어떤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통로로 이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출근할 때마다 이제 수시로 좀 기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궁금해지는 것은 그 대통령의 이제 이 메시지 관리가 본인의 어떤 그 즉흥적인 그런 답변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런 거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근데 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출근할 때마다 일본 이제 총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관저 출근할 때마다 기자들한테 일문일답을 몇 마디라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국정 현안에 대해서 당연히 기자들이 질문할 테니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정제되어 있는 대통령의 입장을, 메시지를 밝히는 것은 일종의 국민하고의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현안에 대해서 밝힐 때 국민들은 궁금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고도의 정치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윤 대통령한테 아직도 훈련하라고 하는 건 조금 좀 그렇긴 한 것 같지만 조금 더 정제된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뭐 화물연대 파업하는 것도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것은 네. 가장 쉬운 대답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할 일을 찾아보겠다던가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들여다보겠다거나 이런 메시지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그럼 법조인으로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궁금한 것을 풀어주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하고 있다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역시 유능한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을 이제 강조했어요. 사실 이제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예, 근데 뭐 일각에서는 그렇다면은 인재가 이제 검찰 출신밖에 없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긴 하죠.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왜 인재는 항상 우리나라에 2,200명밖에 안 되는 검사들한테밖에 안 나오는가? 네. 그건 당연히 질문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내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던졌던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만 그럼 유능한 거냐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거든요. 그래서 캠코더 인사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인사가 더 협소해요. 근데 더군다나 뭐 언론에서 이제 썼던 표현이지만 카풀 2년부터 밥총무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른바 검사도 그냥 다 검사가 아니라 다 특수통 검사.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 다 인연이 있던 사람들.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요직에 임명되느냐.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최소한. 근데 이걸 단순히 이제 저희가 추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오늘 금감원장 인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른바 윤석열 사단 막내라고 불렸던 검사가 검사직 그만두고 난 다음에 보름 만에 지금 금감원장이 임명이 된 거예요. 이것도 좀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수사를 하는 것과 뭐 경제 금융 수사를 많이 전담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금감원장이 꼭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검사를 임명 안 했던 건데, 근데 적재적소 능력에 따른 인사다. 여기에 대해서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라기보다는 이른바 뭐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직속으로 지금 인사검증을 하는 기구를 만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법제처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정원 예산인사총괄하는 국정원 기조실장도 마찬가지고 뭐 국무조정실장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 총무인사 뭐 공직기강 해서 8자리 비서관 중에서 4자리를 전부 다 검사 출신들, 검찰 출신이 지금 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인사, 수사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검사가 요직에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면 다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력이 짧기 때문에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하나회가 연상된다고 하는 표현들이나 아니면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야당의 비판이 그리 과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검찰 조직이 이제 상명하복의 이제 조직 문화이다 보니까 뭐 정부가 더 경직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 같습니다. 뭐 비단 뭐 진보나 보수 이 진영에 할 것 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니까요.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각 당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새 비대위원장에 우상호 의원을 이제 정했죠. 자, 누가 과연 위원장을 할까 여러 가지로 이제 함합평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586의 이제 맏형격이죠. 우상호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저는 2020년 총선 직전에 이해찬 대표가 떠올랐어요. 예. 그때 공천할 때 큰 잡음 없이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질 수 있게 했던 것은 민주당이 잘한 탓도 있지만 제일 잘했다고 평가하는 건 공천을 잡음 없이 잘했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정반대로 그때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사천을 했다고 하는 저 경상도에 있는 사람을 막 수도권에 갖다가 넣고 뭐 막 움직였단 말이에요. 공천을 잘못했던 두 가지가 합쳐져서 180석이라는 의석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때 왜 잡음 없이 공천을 할 수 있었느냐. 공천이 뭐 국회의원들한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해찬 대표가 나 정치 더 이상 안 하겠다. 나 총선 출마 안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심을 넣지 않은 공천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공천에 대해서 뭐라 말하지 않았다. 이런 점이거든요. 근데 우상호 의원의 경우에 지금 총선 출마 안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정치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사고할 이유가 없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이제 개파 갈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1순위 어떤 비대위원장의 자격 조건은 어느 개파도 아니다. 어느 개파도 불신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 조건에 제일 부합하는 인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개파색이 굉장히 였다. 이 부분 하나하고 되게 두루두루 사람들하고 크게 모나지 않게 관리할 만한 인물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전에 다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나 이런 인물들이 거론됐을 때 올드보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도 혁신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아마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2개월여 동안 뭐 임시 이제 지도부 역할을 할 텐데요. 과연 한 2개월 동안 이 비대위와 이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극심해지고 있는 이 개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립적으로 관리할 만한 사람, 전대 새로운 당대표 뽑기 전까지. 그러니까 조건은 두 가지였을 거예요. 첫째로는 선거 패인 분석하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전당대회를 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선거 패인 분석이야 뭐 분석을 앞으로 하면 되는 건데요. 근데 앞으로 전당대 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거는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또 차기 총선 공천국가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어떻게 줄 것이냐. 투표권 자격에 관한 문제거든요. 지금 권리당원은 당원 가입 6개월 이후에나 투표를 하는 게 가능한데 이제 지난 3월 대선이잖아요. 그때 한 20만 명 정도 당원 가입했는데 과연 가입 자격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 가지고 이른바 친명계 쪽에서는 가입 자격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친문 주류 쪽에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 체제에서 이렇게 협소하게 작은 논의로 끌고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팬덤 정치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잖아요. 네. 일부 당원들한테 자꾸 강성 당원들한테 휘둘린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의원 45 그리고 권리당원 40 그리고 일반 당원 5 이렇게 해서 당원들의 뜻이 한 90% 정도 반영되게 돼 있어요. 당대표 선출할 때.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10%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5대 5잖아요. 그러니까 당원하고 국민 여론하고 5대 5 정도를 둬서 국민 여론이 좀 더 많은 민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계속 짜봤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중도 표심이나 새로운 혁신을 만드는 하나의 동력이 됐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러니까 권리당원만 놓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뭐 5대 5를 하든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돼서 일부 팬덤 정치로 의존해서 강성 지지층한테 휘둘리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 좀 탈피해서 벗어나서 중도로 계속 확장해서 지향하는 이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그 이재명 의원 오늘 국회로 처음으로 이제 출근을 한 거죠. 어떤 얘기를 내놓을지 좀 관심이 이제 많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이제 전당대회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당권 도전에 대한 어떤 여지를 남겨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지를 남겨둔 거죠, 사실은.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마 전당대회 출마 생각이 한 반반, 최소한 반반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하고 소통을 했다고 하는 인사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요.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마음의 결심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다만 지금 국회 첫 등원하는 거잖아요. 네. 이 자리에서 저 전당대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밝히는 게 오히려 당내 분란을 만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출마한다는 얘기를 떼는 순간부터 개파 싸움이 더 많이 그렇죠. 벌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 스스로가 그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 패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까 그런 거는 혁신 비대위 만들었으니까 비대위에서 평가하는 작업하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이상은 충분히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숙고도 하고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도 듣고 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지지율 안 오르면은 당대표 내려하라는 얘기가 당장 또 당대표 된다 하더라도 1년 안에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출마가 꼭 나중에 대권으로 가는데 유리하냐 이것도 사실은 장담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뭐 이낙연 전 대표 지금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하는 발언들을 봐도 그런데 네. 다시 또 언젠간 돌아오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예 전당대 출마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또 그렇게 지금 말할 시기도 아니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숙고의 시간을 당분간은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정해진 그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대권 주자가 이 당권에 도전하는 거는 그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애정어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리 마음이 조급해져서 당대표 되겠다고 나갔다가 이낙연 전 대표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나중에 그게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도 있을 거고요. 예. 액면 그대로 생각하자면 뭐 어찌됐든 간에 대선 출마했다가 당이 패배한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몸을 풀고 나오는 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좀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이준석 대표는 지금 우크라이나 가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지금 정진석 의원이 뭐 연일 지금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준석 대표는 또 SNS를 통해서 대응하고 있고 뭐 연일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뭐 이준석 대표는 내 갈 길 간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 지금 상황 보면서 지난 1월 6일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마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가출이 있었잖아요. 12월에. 그렇죠. 예. 두 번째 가출이 있었던 때였어요. 그때 당대표 내려오게 하려고 끌어내리겠다는 얘기까지 의원총회에서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때 대선 후보였던 좀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총회장에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서로 포옹했죠. 예. 다 풀린 것처럼 당시에는 보였는데 정말 풀렸을까요? 봉합이었을까요? 네, 화해하지 않았을 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정의 고리는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 깊을 거예요. 그거는. 당시의 감정의 앙금이 그대로 남아서 지금 네.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는 어차피 선거 앞으로 2년 동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어떤 장악력도 갖고 당이 또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할 거예요. 네. 그럼 당대표 역할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맞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과연 호흡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그러고 따라갈 만한 사람인가. 아마 저는 이른바 윤핵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정진석 의원이나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슷한 기조로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사실 정부하고 외교부하고 조율도 안 됐다고 하는 정진석 의원 말에 따르면은 안 됐는데 고집해가지고 굳이 우크라이나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또한 불편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당대표를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그 가장 큰 관심은 24일로 좀 예정돼 있다고 하죠. 이 당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이제 징계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4일 이제 당장 결과가 나온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징계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이런 그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지 않으면 굳이 왜 그 윤리회의를 24일로 당겨가지고 열려고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의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지가 첫 번째로 그냥 봐도 확인되는 거고요. 둘째로는 진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일 거예요. 그거는 윤리가 열려봐야 아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준석 대표한테는 엄청나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에서 최소한 당원권 정지 정도 징계만 나온다 하더라도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그러면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근데 선거가 멀리 남아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한테는 조금 독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금 이 기회에 안 하면 언제 하겠어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혁신이 만든다고 했는데 공천권 행사도 못하는 당대표가 공천제도 손질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모습도 또한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민주당은 폭풍 속으로 이미 들어갔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폭풍 전야다. 그러니까 언제 민주당처럼 다시 뭔가 폭발해가지고 이준석 대표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이준석 대표하고 다시 한번 부딪히는 모양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는 그 순간 국민의힘은 또 굉장한 경랑에 빠져들겠군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그냥 당대표에서 물러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당이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사상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내정되면서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또다시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새 경제팀 구성에서 이제 남은 건 경제계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인데요. 역시 검찰 출신이 오는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이복현 전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됐습니다. 검찰 출신이 수장을 맡게 되는 건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입니다. 이복현 내정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 과정에서 금감원과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분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 내정자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로 내정 2주 전에 검찰 수사권 분리에 반발해 검찰을 떠났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정부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이 중용되면서 이른바 검찰공화국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인사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명했습니다. 정통 관료 출신으로 금융위기 때 금융위 국장을 맡았던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씩 필요한 미세 조정은 하겠지만 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은 유지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임 산업은행 회장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지낸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금감 원장과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새 정부의 경제팀 수장 중 남은 건 공정거래위원장뿐입니다. 일부에선 벌써 검찰 출신 인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들의 유배지로 인식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던 검찰 고위 간부들의 추가 좌천성 인사가 예고되는 대목인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박찬호 광주지검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한 뒤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습니다. 범죄 예방과 대처 방안 같은 중요한 법무 정책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국제 형사사법 협력 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데 수사권이 없어 사실상 유배지로 해석되는 자리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취임 다음 날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지난 정부 때 요직을 도맡았던 검찰 고위 간부들을 그 자리로 대거 발령내면서 세간의 해석에 확인 도장을 찍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뜻에 안 맞는 그런 검사들을 이렇게 한직으로 몰아넣는 것,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능력과 공정의 기준에 따라 인사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법무연수원에 근무했는데요. 그래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연구위원은 모두 4자리인데 당시 정원이 꽉 들어차면서 일부는 지방고검에 발령낸 뒤 법무연수원 파견 형식을 취해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만간 있을 후속 검찰 인사에서 지난 정부 때 중용된 고위 간부들을 콕 집어 추가로 좌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와 감찰을 주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윤석열 사단 대표 주자이자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도 손꼽히는 박찬호 광주지검장도 돌연 사의를 표명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대검 참모를 맡았다가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됐던 점을 의식한 듯 명예가 회복된 지금이 검사직을 내려놓을 때로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검사로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 나머지 허락받은 것을 돌려드리고 싶다면서도 자신의 사직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로 확대 해석엔 선을 그었습니다. 신임 검찰총장 인선이 늦어지는 가운데 검찰 안팎의 상황까지 요동치면서 조만간 있을 후속 검찰 인사도 규모나 여파가 상당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뒤 심야의 서울에서 택시 잡기 참 힘들죠. 팬데믹 상황에서 이동량이 줄면서 지하철 심야 운행이 폐지된 것도 여기에 한몫했는데요.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2, 5, 6, 7, 8호선이 다시 평일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평일에 종착역을 기준으로 자정까지 운행했는데 새벽 1시까지 1시간 늘어난 거죠. 다만 주말과 공휴일은 자정까지만 운행합니다. 새벽 1시까지라는 시간은 종착역 기준이기 때문에 각 역의 막차 시간은 다릅니다. 이를테면 신촌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갈 수 있는 막차는 12시 33분, 신도림역까지 가는 막차는 12시 47분까지 있는 겁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5호선 종로 3가역을 살펴볼까요? 평일에 여의도역까지 가는 막차는 12시 33분, 애호개역까지는 12시 53분이 막차입니다. 늦은 시간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은 고속터미널역의 막차 시간 궁금하시죠?
7호선을 기준으로 태릉 입구역까지는 12시 27분, 건대 입구역까지는 12시 42분이 마지막 운행 시간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역의 종착역마다 운행 시간이 모두 다르니까요. 자세한 운행 시간은 서울교통정보 홈페이지나 각종 지하철 노선도 어플의 운행 시간표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서울 지하철의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부선, 경인선도 심야 운행을 시작하고 8월 1일부터는 3호선과 4호선도 심야 운행을 재개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자정에서 새벽 1시까지 서울 지하철 하루 평균 이용 승객은 23,710명인데 이 가운데 2호선 승객이 8,847명으로 2,000명대인 9, 7, 4호선보다 월등하게 많았는데요. 이번 연장 운행 조치로 심야 택시 대란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까요?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북한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로 보이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 기간 경고해온 우려라고 설명했습니다. We remain concerned that the DPRK could seek a seventh nuclear test in the coming days. It's a concern we've warned about for some time. 또 이 우려가 긴급 상황이지만 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맹 간에 단합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같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미 전략포럼에서 핵실험 가능성 질문에 명백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Japan continue to be in full alignment on our approach to countering the threat posed by the DPRK.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이사회에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영변에 5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반도 상황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미 군 당국이 대응 사격을 하면서 강대강 대치로 흐르는 양상입니다. 그런 만큼 북한이 도발 수위를 올리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어제는 지대지 미사일 실사격으로 응수했던 한미 양국이 오늘은 서해 상공에서 연합 공중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미 외교차관도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공격 편대군을 이룬 전투기들이 서해상 공역을 비행합니다. F-35A와 F-15K 등 우리 공군 전투기 16대와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 4대 등 모두 20대가 투입됐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8발 발사에 지대지 미사일 8발 실사격으로 맞대응했던 한미가 이번엔 공중에서 정밀 유도 무기를 장착하고 무력 시위 비행을 실시한 겁니다. 합참은 이번 비행을 통해 한미 연합 방위 능력과 함께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선 한미 외교차관이 마주 앉았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이 열린 지 약 2주 만의 만남입니다. 양국 차관은 우선 최근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쏘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추가 제재와 더불어 한미 방위태세 차원의 조치도 고려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There would be a swift and forceful response to such a test because as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tself has said, there is concern that they may conduct a nuclear test. 또 최종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하며 북한에 협상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함께 핵 군축 협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교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국은 아울러 북핵 등 영내 현안을 풀기 위해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내일은 한미 차관에 더해 모리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까지 한자리에 모여 3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월간 뉴이저 시간입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6월의 주제는 환경입니다. 네, 오늘 내용 취재한 권희범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권 PD 오늘은 뭐를 이제 갖고 나오셨네요. 어떤 장치입니까, 그게? 네, 이것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라는 기기인데요. 네. 두 분 앵커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들어본 적은 있는데 바로 이 장치가 그 실물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흔히들 음식물 분쇄기 혹은 디스포저 등으로 불리죠. 제가 들고 온 이건데요. 네. 싱크대 배수구에 설치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갈아서 처리해주는 장치로 정식 명칭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입니다. 네. 시중에 판매되는 이 주방용 오물 분쇄기가 대부분 불법으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취재해보니 이 제품을 파는 업체들은 불법 사용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 이른바 디스포저가 설치된 가정집 싱크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처리할 필요가 없어 최근 많은 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직접 넣고 기계를 작동시켰더니 음식물이 분쇄돼 걸러지지 않은 채 전부 배관으로 흘러갑니다. 불법 제품입니다. 따로 분리 배출하거나 그러신 적은 없나요? 네, 쓰면서 그래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따로 그렇게 해야 된다 설명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갈아서 내려가면 된다고만 얘기 들었어서. 현행법상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음식물 무게 기준 80%를 다시 회수하거나 20% 미만으로 하수도에 배출된다고 인증받은 제품만 판매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준에도 맞지 않는 제품들이 어떻게 많은 가정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을까? 판매와 설치 단계에서 분쇄된 음식물을 회수하는 2차 처리기를 제거하거나 거름망을 빼버리는 식의 불법과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물 분쇄기 제품의 인증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년 대부분 제품이 음식물의 100% 배출을 유도하도록 개변조한 불법 분쇄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판매하는 주요 업체 가운데 무작위로 5곳을 정해 실제로 제품이 판매되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음식물을 넣어서 갈고 나면은 그대로 이제 치울 필요가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물감기 분쇄해서 그냥 하수구로 배출이 됩니다. 설치는 안 하고 그냥 기계만 분쇄기만 설치합니다. 불법은 아닌 건가요? 불법은 아닙니다. 다 안 합니다. 저희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들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옆에 통은 다 붙여 있으나 설치는 다 안 하고 있어요. 통화 결과 5개 업체 모두 2차 처리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불법을 조장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럼 다들 그렇게 하시나요? 제가 잘 몰라서. 10분 중에 10분이 다 그렇게 쓰세요. 실제로는 그렇게 설치해드리진 않고요. 80%를 걸러내시고 가지고 뭐하러 분쇄기를 사용하세요. 갖다 버리는 게 낫죠. 그렇다면 분쇄된 음식물이 그대로 하수도로 흘러가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수의 오염 농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하수 처리 비용이 늘어납니다. 고농도다 보니까 처리하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시설 용량을 다 걸르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2020년 환경부의 연구 결과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전국 공동주택에서 모두 사용하게 되면 오염 물질 양은 27%, 하수 처리장 증설 비용은 약 12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공용 하수관이 막히거나 악취가 발생해 주변 이웃들의 실생활에 불편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주방에서 내려가는 물 같은 경우는 내려가가지고 수평관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 수평관에서 막히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붙이다 보니까 이 하수도구 맨홀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면서 그게 부패가 돼서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오물 분쇄기의 불법 사용이 줄지 않는 건 각 가정 내부를 직접 단속하기 쉽지 않고 적발된 제품이 인증 취소가 되더라도 해당 업체가 다른 제품으로 다시 인증을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을 원천 금지하거나 현행 규제를 보완하자는 하수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나나쯤은 이란 모두의 비양심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아닐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YTN 권희범입니다. 네, 리포트 보니까 이 주방용 오물 분쇄기에 문제가 참 많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이 다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선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분쇄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제가 들고 나온 이것처럼 음식물을 잘게 간 뒤 남은 찌꺼기를 회수해 처리하는 방식, 또 갈고 남은 찌꺼기에 미생물을 넣어 분해하는 방식, 또 갈고 남은 찌꺼기를 공동주택에 마련된 별도의 처리시설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3가지 방법 중 분쇄한 뒤 남은 찌꺼기를 회수하는 이런 종류의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데 동시에 불법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공동주택 별도 처리시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분리 배출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불법 사용성이 적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 의견입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버리는 것 자체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분쇄한 음식물 쓰레기를 2차 처리하지 않고 하수구로 그냥 내려 보내면 편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이제 환경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인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불법인지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분도 많긴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이제 분쇄기의 인증 기준을 설명해드렸는데요. 음식물 쓰레기의 80%를 회수하거나 또는 20% 미만을 배출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를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지난 2012년부터 이 음식물 분쇄기가 본격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래픽을 보시면은 지난 2017년에 약 11만 대가 판매됐고 2019년에는 22만 대 가까이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또 2020년부터는 다소 감소하는데요. 판매량이 급증하자 이때부터 정부가 적극적인 단속과 불법 제품 근절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여전히 인터넷 등을 통해 많은 불법 제품이 아무렇지도 않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전화를 돌려봤는데 정말 한 곳도 예외 없이 불법 사용을 조장하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속으로 무척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왜 뿌리 뽑히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 현행법상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판매자에게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대로 불법으로 사용되는 현장을 단속하는 게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각 업체가 인증은 합법적으로 하고 판매만 불법으로 하고 있어서 적발이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또 혹여나 적발돼서 인증이 취소돼도 제품을 조금만 바꿔서 다시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환경부 고시로 시행되는 현행 제도를 법령화해 처벌 실효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이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판매와 사용 자체를 금지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두 안 모두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요. 대부분 환경단체는 오물 분쇄기 사용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싣고 있지만 이미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 만큼 불법을 단속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네, 이 많은 시민들이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은 많이 갖고 계시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불법성에 대한 어떤 그 정보가 없어서 또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제 잘 적절하게 이제 처리해서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부터 극심한 가뭄이 이어졌지만 주말에 내린 비로 고비는 넘겼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가뭄은 해갈되겠는데요. 그 전에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6개월 강수량을 바탕으로 전국의 가뭄 정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전국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가뭄이 나타나고 있고 충청과 영남 지방은 주황색, 심한 가뭄 상태입니다. 지난 겨울 50년 만에 가장 심한 가뭄이 기록된 데 이어 올해 봄마저 역대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월 물 부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 달 동안 전국에 내린 비는 5.8mm, 예년보다 96.3mm나 적었습니다. 특히 거창은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고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밀양과 합천은 2에서 3mm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과 휴일 단비가 내리면서 최악을 향해 치닫던 가뭄이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지리산에 최고 80mm의 비가 온 것을 비롯해 남부 내륙에도 20에서 60mm의 제법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2차례 단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가뭄 해갈은 어렵더라도 장마 전까지 상황이 심각해질 상황은 벗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가뭄에 이어 기습 집중호우라는 극단적인 기상현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북동쪽 상층으로 영하 15도 안팎의 찬 공기가 자리 잡고 있어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 대기 불안정이 극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충남 부여와 보령에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것처럼 무척 좁은 지역에 강력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북동쪽으로부터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이동해온 가운데 낮 동안에는 대기 하층의 기온까지 오르며 온도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며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강하게 발달하는 곳이 생기고 있으며 당분간 이 같은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장마는 이르면 다음 주 후반쯤 제주도와 남해안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빠른 장마인데 지역적인 시기에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는 제주도 19일, 남부지방은 23일, 중부지방은 25일쯤입니다. 올해는 다음 주 후반쯤 예년보다 일찍 제주도와 남부지방부터 장마전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중부지방은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올해 장마 기간에는 비가 자주 내리지는 않지만 한 번 내릴 때 집중호우로 쏟아질 가능성이 커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는 산사태 등 2차 피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